안녕하세요. 아낌없이 크는 나무 아크나입니다. 5만 가지 생각이라는 말이 있는 걸 보면 사람은 정말 끊임없이 생각하며 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대부분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커지고 그것이 걱정에 이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혹시 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지 모를 우리 구독자님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준비한 책입니다. 심리학을 다루고 있긴 하지만 쉽게 읽히기도 했고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정신분석 전문의로 일하며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온 김혜남 작가님의 책 생각이 너무 많은 어른들을 위한 심리학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오늘도 아크나와 함께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생각이 너무 많은 어른들을 위한 심리학 김혜남 지음 출판사 메이븐입니다. 걱정의 90%를 없애는 가장 단순한 방법.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걱정이 많다. 생각을 오래 하게 되면 그것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커지는데 그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걱정이 많아지는 것이다. 만약 그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만약 잘못되면 어떡하지? 만약에 내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오면 어떡하지? 하는 등등 걱정을 하기 시작하면 머릿속이 걱정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건 순식간이다.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시간은 흘러가고 에너지 소모로 피로감만 커질 뿐이다. 또 원래 우리가 걱정을 하는 이유는 어려움에 대비하기 위해서인데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기 때문에 해결해야 할 문제는 그대로 쌓여있게 된다. 이처럼 걱정이 많은 이들에게 잘 될 거야, 별일 아니야, 괜찮을 거야 라는 말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장이라도 걱정하는 일이 일어나 자신을 덮칠 것만 같은 불안에 휩싸인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세계적인 작가이자 라이프 코치인 어니 젤린스키는 모르고 사는 즐거움에서 걱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가 하는 걱정의 40%는 현실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이며 걱정의 22%는 사소한 것이다. 또한 걱정의 4%는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며 겨우 4%만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다. 즉, 걱정의 96%는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걱정이라는 것이다. 걱정이 얼마나 쓸데없는지는 이렇게 물어보면 알 수 있다. 혹시 1년 전 오늘 무슨 걱정을 했는지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사흘 전에 무엇을 먹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한다. 사람들은 단 한 달만 지나도 기억한 내용의 80% 가까이를 잊어버린다. 사람은 그만큼 쉽게 잊어버리는 망각의 동물이다. 그러므로 지금은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더라도 1년 뒤에 돌이켜보면 무슨 걱정을 했는지조차 잊어버릴 수 있다. 그렇다면 쓸데없는 걱정으로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1. 통제 불가능한 것과 가능한 것부터 구분할 것. 쓸데없는 걱정인지 아니면 지금 해야 할 걱정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내가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라. 내가 그 문제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게 없다면 그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거나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이를테면 가족들이 갑작스럽게 병에 걸리면 어쩌지? 라는 걱정은 지금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런 걱정은 지금 당장 과감히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맞다. 2. 불안은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당신을 결코 해치지 못한다.
누구나 살다 보면 불안을 느낄 때가 있다. 그리고 불안은 보통 어느 정도까지 점점 강해지다가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사그라지게 마련이다. 불안을 느낀다고 해서 걱정하는 것처럼 무슨 큰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불안을 느낄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다가오는 불안을 억지로 막으려고 하면 불안은 눈덩이처럼 커져서 어느 순간 우리를 잠식해버린다. 별것 아닌 일에도 손을 덜덜 떨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며 눈앞이 깜깜해지게 되는 것이다. 즉, 불안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 만약 겁에 질려 도망쳐버리면 그 상황을 생각할 때마다 두려웠던 순간이 떠올라서 다음번엔 그 상황으로 발을 들여놓기가 더 힘들어진다. 그러므로 불안을 극복하고 싶다면 불안을 회피하는 대신 불안과 마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심리학자인 아들러는 불안은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만들어낸 거짓 감정이라고 얘기했다. 즉, 일이나 대인관계처럼 살아가는데 피할 수 없는 과제를 인생의 과제라고 봤을 때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워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바로 불안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인생의 과제라는 것도 우리가 주변과 세상에 인정받기 위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일 뿐이다. 숙제를 낸 것도 숙제를 하지 못할까봐 불안해하는 것도 우리 자신인 셈이다. 그러므로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불안은 잠시 머물다 사라질 감정일 뿐이다. 즉, 불안은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결코 당신을 해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안을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는다면 불안이 찾아왔을 때 괜찮아,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3. 지금 당장 무엇인가를 할 것. 자기계발 분야의 선구자인 데일 카네기는 어느 순간 모든 인생 문제의 주 원인이 걱정임을 깨달았다고 한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쓸데없는 걱정을 하느라 소중한 인생을 낭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걱정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도 봤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걱정을 줄일 방법들과 노하우들을 모아 데일 카네기 자기관리론을 펴내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목표에 다가서지 못하고 계속 같은 자리에서 맴돌며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한다면 누구나 신경쇠약에 걸리고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명확하고 확고한 결정을 내리는 순간 걱정의 50%가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40%는 결정을 실천에 옮길 때 사라지더군요. 결국 저는 다음 4단계를 밟아 걱정의 90%를 사라지게 만들 수 있었죠. 1. 내가 걱정하는 문제를 정확하게 써본다. 2.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써본다. 3. 무엇을 할지 결정한다. 4. 결정한 대로 즉시 실행한다. 그러므로 걱정을 끊어내고 싶다면 지금 당장 그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지 결정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겨보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하는 데에 있다. 그러면 문제 해결에 집중하게 되기 때문에 어느 순간 걱정이 사라지게 된다. 아마존 창립자 제프 베조스도 뭔가 일이 터져서 난감한 상황이 되면 일단 전화부터 한다고 한다. 그럴 때 전화의 내용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그저 전화를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도망가지 않고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심리적인 안정감을 되찾을 수 있게 된다. 그것이 과연 효과적일지 의심된다면 지금 당장 해보면 될 일이다. 누구에게나 어떤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다. 둘째인 딸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심장병을 앓았다. 의사는 당장 수술을 해야 하는데 결과는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아직 핏덩이인 딸아이를 보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 나왔다. 예전에 한번 유산을 한 적이 있어서 임신 기간 내내 정말 조심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건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단 말인가? 이제 막 태어난 아이는 무슨 죄란 말인가? 왜 신은 이토록 나에게 가혹한 걸까? 더 기가 막힌 사실은 딸아이가 이대로 죽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42살에 파킨슨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하는지, 왜 이런 감당 못할 불행이 나에게 닥친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예기치 않게 불행을 맞닥뜨린 사람들은 종종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라고 묻는다. 그 질문에는 두 가지 큰 맹점이 있다. 첫 번째는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이나 질병을 처벌로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의식 중에 불행은 남에게나 일어나는 일이며 자신은 거기에서 벗어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는 것이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걸까? 우리는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알고 싶어 한다. 그래야 다시는 그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원인을 도저히 알 수 없는 경우 우리는 그 이유를 마음 안에서 찾기 시작한다. 그러다 마음속에 숨죽이고 있던 죄책감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 그 사건을 평소 자신이 갖고 있던 나쁜 감정이나 생각에 대한 처벌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또 나에게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어 라는 믿음은 그야말로 신이 가장 총애하고 보호하는 아이일 것이라는 유아기의 믿음과 같다. 즉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부모가 있듯 신이 나를 보호해줄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닥친 불행은 이런 믿음을 산산조각 내버린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탄하는 것이다. 왜 나를 더 이상 보호해주지 않나요? 내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그러나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어떤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다. 좀 더 냉정하게 말하자면 당신에게 지금 당장 아주 나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것은 당신이 무엇을 잘못했거나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다. 당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어서도 아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 그게 바로 인생이기 때문이다.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노예 해방을 이뤄낸 미국 대통령 링컨. 그에게도 숱한 시련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가? 링컨은 어려서부터 많은 죽음을 접해야만 했다. 3살 때 남동생이 죽었고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모와 삼촌도 세상을 떠났다. 18살 때는 누나가 아이를 낳다가 사망을 했다. 그리고 불행은 그것으로 멈추지 않았다. 결혼 후 4명의 자식을 낳았는데 그중 2명을 잃는 불행을 또다시 겪어야만 했다.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을 정도로 평생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렸다. 그럼에도 그는 그만의 활달함과 적극성으로 절망을 극복했고 1860년 51세의 나이에 미국 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이다. 한편 실존주의 철학의 선구자 키르케고르는 태어날 때부터 허약한 체질이었는데 어린 시절 나무에서 떨어져 척추를 다친 뒤로는 신체적인 열등감까지 가지게 되었다. 심지어 어머니와 큰형을 제외한 5형제가 모두 일찍 죽자 그는 이 모든 것을 신의 처벌로 받아들이고 결혼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그 후 그는 평생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지만 그에 주저앉지 않았다. 자신의 우울한 경험을 토대로 인간의 실존에 대해 깊이 고뇌했으며 이러한 사색은
실존주의라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냈다. 그의 삶은 고통스러웠지만 그 고통은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을 연합군의 승리로 이끈 영국 총리이자 노벨문학상을 받은 작가 윈스턴 처칠. 그의 삶도 알고 보면 불행의 연속이었다. 조산아로 태어나 몹시 병약했던 그는 어린 시절 짧은 혀 때문에 언어장애에 시달렸고 성적도 꼴찌를 도맡아 전응아 열등아로 불렸다. 불행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그의 딸 메리골드는 2살 때 폐혈증으로 죽고 아들 랜돌프와 딸 사라는 평생을 알코올 중독자로 살았다. 또 다른 딸 다이애나 역시 우울증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기억하는 화려한 업적과 달리 그는 선거에서 많은 패배를 경험한 정치인이었다. 이처럼 그의 생은 불행한 일들로 가득했지만 그는 쉽사리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다. 운명이 시간과 공간이 있는 이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만큼 우리의 운명과 화해합시다. 우리의 기쁨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슬픔을 한탄하지 맙시다. 빛의 영광은 그림자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인생은 총체적인 것이며 우리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함께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세계적인 위인으로 손꼽히는 처칠과 키르케고르, 링컨 또한 불행을 피해가지는 못했다. 아니, 평생 불행의 그림자가 그들을 짓눌렀다. 그러나 그들이 나빠서 혹은 죄를 지어서 이런 불행을 겪는 것은 아니다. 그저 살다 보면 좋은 일, 나쁜 일이 다 일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이다. 우리가 할 일은 누구에게나 어떤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니 나쁜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자책하며 주저앉지 말자. 그리고 더 이상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고 묻지도 말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푸른 초원 같은 인생은 없다. 초원이 끝나는 곳에 험준한 산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론 절벽이 있을 수도 있다. 다행히 큰 불행은 비켜갈 수 있다 해도 우리의 앞길을 막는 작은 장애물은 어디든 있게 마련이다. 그리고 그것을 넘다 보면 자연히 근육이 단련되고 운동 능력이 발달되어 나중엔 큰 장애물도 거뜬히 넘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살아보니 나쁜 일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 크고 작은 장애물을 어떻게든 넘으려 애쓰며 나는 좀 더 단단해졌고 편안해졌다.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을 원망하지 않는다. 나를 자책하지도 않는다. 그저 파킨슨병과 더불어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을 성실하게 살아갈 뿐이다. 약점을 고치려 애쓰기보다 강점을 더 키울 것. 김대리는 아이디어맨이다. 어디서 그런 아이디어가 샘솟는지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이 과장은 언변이 좋고 사교성이 뛰어나 어려운 계약을 척척 따낸다. 신대리는 영어가 거의 네이티브 수준이다. 바이어들과 통화하는 걸 듣고 있으면 부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오 과장은 머리가 비상하다. 남들이 며칠 동안 끙끙대도 못 푸는 문제를 한두 시간 만에 풀어낸다. 얼마 전 들어온 신입사원은 일머리가 뛰어난데 성격까지 좋아서 모두의 관심을 독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세상엔 잘난 사람이 많은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무엇 하나 잘하는 게 없고 다 고만고만하다. 딴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잘난 동료들과 상사 앞에 서면 자꾸만 위축이 된다. 이러다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마음이 조급해진다. 그래도 설마 신입사원이 나를 앞서가진 않겠지? 아, 이런 못난 생각까지 한다니 나는 정말 최악이다. 누구나 장점과 단점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다.
그런데 보통 자신이 잘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약점이 드러날까봐 전전긍긍한다. 그들은 약점을 창피하게 생각하며 절대 밖으로 노출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약점이 드러나면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하거나 떠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고, 둘째는 약점을 꼬투리 잡아 다른 사람이 자신을 지배하고 통제하려 들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그래서 행여나 약점이 노출될까봐 그것을 숨기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다. 하지만 약점만 신경 쓰다 보면 그것이 원래의 크기보다 더 커 보이고 그로 인해 더욱 불안해진다. 겉으론 강해 보일지 몰라도 자기 전에 그날 있었던 일을 곱씹으면서 혹시 약한 모습을 보이진 않았을까 걱정하게 되는 것이다. 약점에 대한 불안과 열등감은 개미 귀신과도 같다. 개미 귀신은 모래 속에 구멍을 파놓고 개미가 빠지기만을 기다린다. 구멍에 빠진 개미는 그곳을 탈출하려고 발버둥치지만 그럴수록 구멍은 더 깊어지고 결국 주변의 다른 것들마저 함께 파묻히게 만든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약점을 없애려 할수록 약점이 사라지기는커녕 장점까지 매몰되어 버릴 수 있다. 게다가 약점은 아무리 극복하려고 애써도 보통 수준 이상이 되기는 힘들다. 그러므로 약점을 고치려고 애쓰기보다 강점을 찾아내 그것을 키우는 게 100배 낫다. 어차피 모든 걸 다 잘하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강점은 원래 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이 그것에 집중하면 보통 수준을 넘어 아주 뛰어난 실력을 갖게 될 확률이 높다. 그야말로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강점에 집중하면 세상에 대해 자신감이 생기면서 약점에 덜 민감해지게 된다. 약한 부분이 없어지진 않지만 더 이상 그것 때문에 괴롭거나 불안하지 않을 수 있다. 약점을 이기는 또 한 가지 방법은 약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다. 그래, 나 이런 약점 있다. 그래서 어쩔 건데? 라는 당당한 태도. 이것은 세계적인 석학 버트런드 러셀이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이다. 믿을 수 없겠지만 그는 강의를 하기 전에 극심한 불안을 느끼곤 했다. 수많은 강의와 책을 통해 사람들을 만나온 그였지만 매번 강의 도중 말 실수를 하거나 말할 내용을 잊어버릴까봐 불안에 떨었다. 어떤 때는 차라리 발목이 부러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적도 있단다. 또한 강의를 마치고 나서는 청중들의 반응이 걱정돼 신경을 곤두세웠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무척 피로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러셀은 조금 실수한다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그로 인해 큰 타격을 입는 것도 아닌데 지레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그 뒤 그는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점차 약점을 걱정하지 않게 되었고 그 결과 말실수가 줄어들고 긴장도 덜 하게 되었다. 자신의 약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림으로써 결과적으로 약점을 이겨낸 셈이다. 약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약점을 성장 동력으로 삼을 수 있게 된다. 세상에 약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 그리고 모자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성장하고 발전하게 된다. 고백하자면 나도 러셀과 같은 약점이 있어서 강연을 할 때면 심한 불안에 시달리곤 했다. 하지만 나는 어떻게 해도 불안이 완전히 가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준비를 철저히 해서 최대한 불안을 줄이는 것이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은 자료를 찾고 공부한 뒤에 강연을 해왔고 이것이 현재의 나를 만들었다고도 할 수 있다. 흔히들 강한 사람은 어떤 일도 겁내지 않으며 어떤 난관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그들은 모든 약점을 이겨냈기 때문에 더 이상 남들의 시선 따윈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밀고 나갈 것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강한 사람은 결코 약점이 없는 사람이 아니다. 다만 자신의 약점을 두려워하지 않고 약점이 남들에게 노출되는 것을 불안해하지 않을 뿐이다. 강한 사람은 약점이 자신을 열등하게 만들거나 추락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래서 약점을 없애기보다는 보완하려고 한다. 그러니 더 이상 약점이 드러날까봐 불안해하지 마라. 그리고 자신의 실수나 부족함에도 조금만 더 관대해져라. 때로 남들이 실망한 듯 보이면 러셀처럼 속으로 외쳐보라. 그게 뭐 어때서? 라고. 나에 대한 남들의 기억은 금방 잊힐 테고 부족한 부분은 노력해서 보완하면 된다. 만약 보완이 잘 안 되면 그 약점에 대해선 신경을 꺼버리고 대신 강점에 집중해서 그것을 키움으로써 자신감을 다져나가라. 그것이 바로 약점을 이기는 최선의 방법이다. 어린 시절 얘기를 불편해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사람들은 불행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불행을 인정하면 자신이 너무 비참하고 무기력한 볼품없는 존재가 될 것 같아서 혹은 뒤따라오는 분노와 좌절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아예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부인해버린다. 그렇게 해서 불행이 사라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불행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대가로 치러야 하는 고통은 너무나 크다. 선우 씨가 그랬다. 선우 씨는 남의 부탁을 거절하는 법이 없고 항상 주변 사람들을 챙기며 굳은 일을 도맡아 해서 어디서든지 환영을 받았다. 그런데 어느 모임에서 사람들이 너무 나대는 것 아니냐고 그에 대해 수군거리는 말을 들은 다음부터 몸이 천근만근 가라앉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로 잠을 이룰 수가 없다고도 했다. 면담을 진행하면서 어린 시절 이야기가 나오면 그는 계속 아무 문제 없는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나에게 강조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중학교 이전 기억은 거의 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 말에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그 전의 일들을 기억하시는 게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지만 그는 고집스럽게 자기 가족은 정말 행복했으며 특징적인 일들이 없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그런데 차츰 면담이 진행되고 기억을 억압했던 저항에서 풀려나면서 그는 어릴 적 겪은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하나둘 떠올리기 시작했다. 그의 어머니는 원치 않는 때에 그를 임신했다. 그래서 그는 축복받지 못한 채 태어났고 무뚝뚝한 아버지와 아픈 어머니 밑에서 자랐다. 아버지는 조그만 일에도 갑자기 화를 벌컥 냈기 때문에 그는 늘 아버지 눈치를 봐야 했다. 또 어릴 적부터 아픈 어머니를 위해 어머니가 못한 일까지 해가며 어머니를 보호하는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왔다. 결혼한 지금도 매주 어머니 집에 들러 집안일을 챙기고 하룻밤을 자고 왔다. 그것 때문에 아내와의 사이도 별로 좋지 못한 상태라고 했다. 화목하고 평온한 어린 시절. 그것은 꿈이었을 뿐 사실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지금껏 그 사실을 부정하며 살아왔다. 그는 화목한 가정을 꿈꿨다. 부모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싶었고 부모를 기쁘게 만드는 자랑스러운 아들이고 싶었다. 그래서 어머니를 보호하고 아버지의 심기를 맞춰가며 무던히 노력해왔다. 그런데 그로 인해 외롭고 고통스러웠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지금까지 쏟은 모든 노력과 시간이 물거품이 될 뿐더러 억눌러 온 부모에 대한 분노가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그래서 그는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을 부정하고 외면하며 상처를 서둘러 구멍 마개로 막아버렸다. 마치 상처가 없었던 것처럼 말이다.
그런데 상처는 안에서 곪기 시작했다. 그는 늘 알 수 없는 긴장감과 막연한 불안에 시달렸고 가끔씩 다른 사람들에 대해 치솟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했다. 구멍 마개로 덮어놓은 상처가 자꾸 밖으로 튀어나오려고 했기 때문이다. 선우 씨의 경우 어린 시절이 외롭고 불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커다란 고통이자 슬픔이었다. 그러나 나와 면담을 진행하며 행복하지 못했던 어린 시절을 인정하자 비로소 자신과 부모의 모습을 제대로 마주하게 되었다. 나중엔 어머니 역시 상처받은 영혼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어머니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이유 모를 부채감과 불편한 감정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다. 구멍 마개를 열고 상처 안을 들여다보면서 문제의 본질을 알게 되었고 문제를 풀 힘 또한 얻게 된 것이다. 그는 이제 매주 어머니 집에 가지 않는다. 어머니에게 사랑받고 싶었던 과거를 떠나보낸 그는 그 시간을 아내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쓰고 있다. 너무 늦지 않기를 바라면서. 누구에게나 불행하다고 느꼈던 시간이 있다. 창피해서 죽을 것만 같던 시간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시적인 평온을 위해 불행을 부정해버리면 상처를 자연스럽게 치유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더욱 곪게 만든다. 상처를 구멍 마개로 막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 만일 과거 불행했던 기억이 자꾸만 당신을 괴롭힌다면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야 한다. 과거의 불행을 인정하고 상처와 직면해야만 상처를 치유할 힘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누구나 화목한 가정을 꿈꾸며 식구들이 오순도순 식탁에 둘러앉아 대화를 나누면서 맛있는 저녁을 먹는 장면을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가족들이 각자 일로 바빠서 그런 시간을 내기가 힘들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화목한 가정은 싸움이 없는 집이 아니라 싸워도 금방 화해하고 풀 수 있는 집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부대껴 살다 보면 가족 간에도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서로 대화를 나누다 보면 가끔은 큰 소리가 날 수도 있고 의견이 달라 싸울 수도 있다. 다만 화목한 가정은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갈등이 생겨도 어떻게든 그것을 풀기 위해 애쓸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싸움이 없는 집은 화목한 가정이 아니라 모두 갈등을 외면하고 있는 집일 수 있다. 그래서 그 집에 흐르는 것은 평화가 아니라 숨막히는 침묵뿐이다. 그러므로 화목한 가정에 대한 잘못된 환상에서 먼저 빠져나올 필요가 있다. 세상에 문제 없고 갈등 없는 집은 그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좋아하는 일도 지겨울 때가 있는 법이다. 열심히 노력하다가 갑자기 나태해지고 잘 참다가 조급해지고 희망에 부풀었다가 절망에 빠지는 일을 또다시 반복하고 있다. 그래도 계속해서 노력하면 수채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지. 그게 쉬운 일이었다면 그 속에서 아무런 즐거움도 얻을 수 없었을 거다. 그러니 계속해서 그림을 그려야겠다. 반 고흐 영혼의 편지에 실려있는 수많은 편지들 중 반 고흐가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 중의 일부이다. 나는 그 중에서도 계속해서 그림을 그려야겠다라는 문구를 좋아한다. 정신치료를 받던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었다가 다시금 나빠졌을 때,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도 일이 잘 안 풀릴 때, 그 문구를 떠올리면 왠지 위로가 되었다. 천재적인 화가 고흐도 그림을 그리는 게 쉽지 않은 날이 있었다는데 나도 하다 보면 언젠가 좋아질 때가 있겠지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이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막혔던 문제가 스르르 풀리고 환자들의 상태가 좋아지는 때가 정말 오곤 했다. 물론 그럴 때 느끼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이 제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고민을 토로하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한 가지 의아한 점이 있다. 그들은 원하는 일을 하면 실증도 지겨움도 없이 항상 즐거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다가 지겹고 실증이 나면 자신이 원하는 일이 아닌 셈이다. 그러나 세상에 실증나지 않는 것은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뭐든 익숙해지면 그에 대한 흥미를 잃고 그것의 소중함 또한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열정도 시간이 지나면 식기 마련인데 하물며 일이야 오죽하겠는가. 하지만 진정 원하는 일이라면 항상 즐거워야 한다라는 환상을 지닌 사람들은 일을 하다 지겨워지면 전전긍긍한다. 이 일도 아닌 것 같아. 내가 정말 원하는 일은 뭘까? 이러다 영영 못 찾으면 어쩌지? 하고 말이다. 게다가 조급한 마음에 가시적인 결과를 중요시하다 보니 상황은 더욱 악화된다. 결과나 답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면 그것을 못 견디고 중간에 좌절해버리고 만다. 한 가지 명심할 것은 당신이 하고 있는 것이 일이라는 점이다. 세상에 공부를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라 해도 공부가 쉽고 즐겁다고만 말하지 않는 것처럼 일도 마찬가지다. 모든 일이 근본적으로 힘들고 고되다. 그것이 아무리 당신이 원한 일이라고 해도 놀이공원에 간 것처럼 기쁘고 재밌기만 한 것은 아니란 말이다. 그러니 원하는 일을 하면 늘 신나고 재밌을 것이라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 기쁨과 보람은 지겹고 힘든 과정을 참고 넘긴 후에야 비로소 찾아오는 것이다. 그럼에도 유달리 하기 싫은 일이 있다. 그런 일을 할 때면 아무리 마음을 다잡으려고 해도 왜 그리 진도가 나가지 않는지 허구한 날 붙들고 있어봤자 언제나 그 자리다.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은 짜증과 불만, 스트레스뿐이다.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고 말하지만 나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어떻게 하기 싫은 일을 즐길 수 있겠는가? 그건 싫어하는 사람을 좋아하라는 말과도 같다. 싫은 일을 즐기려는 것, 그 자체가 스트레스로 느껴질 수 있다. 나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는데 나는 싫은 일일수록 빨리 해치워 버린다. 쌓아두고 미뤄둘수록 그 일이 끈덕진 지겨움으로 나를 지배하고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야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누가 이기는지 보자 라는 마음으로 당일치기 시험 공부를 하듯 최단 시간 내에 그 일을 끝내려고 노력한다. 그렇게 싫은 일을 빨리 해치우고 나면 일종의 쾌감과 함께 승리감과 성취감을 맛보게 된다. 그것을 심리학에서는 승자 효과라고 부르는데 승리를 하게 되면 지배적인 행동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분비가 왕성해져서 승승장구할 수 있는 긍정 에너지를 얻게 된다는 이론이다. 어떤 일이든 한번 승리를 하고 나면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해 눈을 뜨게 된다. 나는 안 돼 라는 패배주의에서 벗어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는 긍정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작든 크든 승리를 한번 경험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평소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그 효과는 더욱 크다. 그러니 하기 싫은 일을 만나면 최단 시간 내에 끝내고 말겠다고 작정하고 덤벼보라. 그걸 해내고 나면 자기 자신을 이겼다는 뿌듯함이 생기고 그런 승리의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 어느새 무엇이든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도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다면 더 늦기 전에 찾고 싶다면 자리를 털고 일어나 이것저것 시도해보라. 직접 부딪혀보는 수밖에 없다. 이때 한두 개에 그치지 말고
일단 여러 가지를 해보는 것이 좋다. 그러면 그 중에 당신의 흥미를 끄는 일을 하나쯤은 발견하게 될 거고, 그때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원하는 일을 하면 싫고 지루하고 힘든 순간을 만나도 금세 포기하기보다 스스로 무엇이든 더 해보게 된다는 것을. 그럼에도 원하는 일을 찾지 못했다면 그냥 당신이 가장 잘하는 일을 하는 것도 방법이다. 잘하는 일을 하면 남들보다 성과가 날 확률이 높고, 그러면 당신과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더 큰 성공을 거둘 확률 또한 높아진다. 그래서 세상엔 원하는 일을 해서 성공한 사람만큼이나 잘하는 일을 해서 성공한 사람도 많다. 원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마치 비열한 세상에 굴복하는 것처럼, 혹은 주체적으로 살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말이다. 그리고 아무리 좋아하는 일도 지겨울 때가 있는 법이라는 사실만큼은 꼭 기억해 두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힘들다고 금세 포기해버리지 말고 무엇이든 조금만 더 해봤으면 좋겠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 내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따뜻하게 감싸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참으로 행복할 것이다. 심리학자 브루노 베텔하임은 나치의 강제 수용소 안에서 자신을 지탱시킨 힘은 누군가가 마음속 깊이 자신의 운명에 대해 염려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라고 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 것도 내 운명에 대해 진정으로 염려해주는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함인지도 모른다. 듀크 대학교 메디컬 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위험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배우자 혹은 친한 친구가 많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살아날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한다. 그만큼 친밀한 관계는 사람을 살게 만드는 큰 힘이다. 이처럼 다른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정신분석학에서 볼 때 초기 성인기에 완수해야 할 발달 과제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세상엔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관계만 있는 것은 아니다. 내 가치관이나 생활 방식과 맞지 않아서 싫은 사람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맺어야 할 때가 있다. 직장 동료나 회사 일 때문에 만나야 하는 사람들, 새로운 이웃들, 배우자의 가족 등이 그에 속한다. 이때 관계 맺기에 별 이상이 없는 사람들은 보통 30살이 넘으면 싫은 상황과 싫은 사람을 견뎌내고 존중할 수 있는 힘과 여유를 갖게 된다. 현실의 한계를 인정하고 타인의 장단점을 보는 시야가 넓어지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도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나이가 든다고 해서 대인관계의 폭이 다 넓어지는 것은 아니다. 나이 들수록 자신이 좋아하고 인정하는 사람들과만 관계를 맺으려 하는 사람들도 있다. 편협한 관계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은 대부분 자신감이 부족하다. 이들은 인정할 수 없는 사람과 원만한 관계를 맺는 것을 굴복의 개념으로 받아들인다. 그렇기 때문에 고집스럽게 자신의 방식을 강요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이처럼 사람들에게 마음 여는 것을 지나치게 두려워할 경우 스스로를 고립시켜 폐쇄적인 생활을 하게 된다. 아니면 아예 친밀한 관계를 부정하고 사람들과 겉도는 관계만을 맺게 된다. 왜냐하면 친밀감이란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도 상대와 지속적으로 교감을 나누는 것을 말하는데 그럴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때론 가까워지는 것이 거절당하는 것보다 더 두려울 수도 있다. 정신분석 치료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드디어 이 환자가 나에게 마음을 여는구나 라고 느낄 때가 있다. 그런데 그럴 즈음 갑자기 나에게 화를 내는 환자도 덜어 있다. 어떤 환자들은 다음 면담 시간에 일부러 안 오거나 늦기도 한다.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은 친밀해지는 것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자아의 경계가 약한 사람들은 상대가 경계를 무너뜨리고 자신을 깊숙이 침범해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한다. 둘이 하나로 합쳐져 자기를 잃어버리거나 상대에게 흡수되어 통제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느끼는 것이다. 한편 자신이 나쁘고 추하고 더럽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상대가 이런 모습을 보고 실망해서 떠나버릴까봐 친밀해지기를 두려워한다. 그래서 그들은 어느 정도 가까워지고 나면 더 이상 가까워지기를 꺼린다. 정해놓은 선을 넘어오려는 사람을 경계하고 사람들을 만날 때 항상 긴장하며 방어적인 태도를 보인다. 친구가 많다고 해도 모두 피상적인 관계일 뿐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친구는 거의 없다. 가깝다는 이유로 당신의 방식을 강요하지는 마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깝다는 이유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에게 많은 폭력을 가한다. 서로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면 서로 간에 비밀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어이 상대방 집의 숟가락 개수까지 알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것이다. 심지어 결혼을 안 했으면 왜 안 했는지, 애가 없으면 왜 없는지 꼬치꼬치 캐묻고는 원치도 않은 도움을 주려고 애쓴다. 만약 상대가 대답을 회피하거나 싫은 내색을 보이면 유별나게 군다 하면서 기분 나빠한다. 자신의 호의를 거절한 상대에 대해 배신감을 느끼는 것이다. 그리고 상대가 나에게 말하지 않은 비밀이 있거나 나를 귀찮아하는 것 같으면 우리 사이에 그럴 수가 있느냐면서 마치 거절이라도 당한 것처럼 화를 낸다. 그러나 이것은 친밀함을 가장한 명백한 폭력이다. 상대를 자기 통제 범위 내에 두기 위한 폭력이며 상대의 자율성을 무시하는 폭력이다. 가까워진다는 것은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상대가 나와 다른 사람임을 인정하고 그의 감정과 생각과 생활 방식 모두를 존중하는 과정이다. 즉, 내가 존중받고 싶은 만큼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다. 친밀해진다는 것은 두 사람의 내면이 나누는 대화이다. 각자 다른 두 사람이 서로를 받아들이고 아끼고 보살피면서 이루는 깊은 소통인 것이다. 그러므로 가깝다는 이유로 자기 방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친밀해지고 싶다면 상처 입을 각오부터 할 것.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는 누군가와 가까워지려는 소망은 자신의 가장 깊은 자아를 다른 사람과 나누려는 소망이라고 했다. 그래서 친밀해진다는 것은 상대에게 나를 열어보이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친구와 가족, 연인이 내 마음을 다 알아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나와 가장 가까운 만큼 나에 대해 잘 알고 있으니 굳이 말하지 않아도 필요한 일을 척척 다 해주리라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일 뿐이다. 표현하지 않는데 누가 그걸 알겠는가? 그러니 상대에게 헛된 기대를 품었다가 실망하고 상대를 미워하기를 반복하는 대신 상대에게 원하는 것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때 미리 상처 입을 각오를 해두는 편이 낫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내 못난 점까지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면 좋겠지만 그러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때로는 생각이나 가치관이 너무 달라서, 때로는 바라는 것이 너무 달라서 우리는 서로에게 실망하고 화를 내고 상처를 받는다. 한두 번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가려고 했다가 상처를 입으면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멈추게 된다. 시도했다가 또 다칠까봐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러나 상처 입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그 누구와도 가까워질 수 없고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사랑을 주고받을 수 없게 된다. 가까워졌다고 생각한 순간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나무는 잘 가꾸고 알맞게 물을 주면 푸른 잎사귀를 내밀고 예쁜 꽃을 피우지만 돌보지 않고 방치하면 시들시들 죽어버린다. 관계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두 사람이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고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고 해도 그 관계가 모두 완성된 것은 아니다. 가까운 관계는 자칫하면 느슨해지기 쉬워서 다른 사람 앞에서라면 조심할 말을 아무 생각 없이 내뱉어 상대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도 있다. 호감이 미움과 원망으로 바뀌는 것은 한순간이다. 그래서일까? 30여 년 동안 정신분석 전문의로 활동하며 만난 수만 명의 환자들. 그들은 모두 마음이 아파 나를 찾아왔는데 놀랍게도 그들을 가장 아프게 만든 사람들은 바로 가까운 사람들이었다. 그러므로 가까워졌다고 생각한 그 순간이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명심해야 한다. 관계도 나무를 가꾸듯 꾸준히 물을 주고 가꾸어야 한다. 가깝고 소중하기 때문에 예의와 약속을 잘 지켜야 하고 더 신경을 써야 하고 더 아끼고 존중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지켜왔고 앞으로도 지키고 싶은 소중한 사람이 당신에게는 있는가? 함석헌 선생의 시처럼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 말이다. 도와달라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지한 씨는 한 번도 친구들에게 나 좀 도와줘 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내가 왜 모든 걸 혼자 결정한다고 생각해요? 라고 묻자 그녀는 무슨 그런 당연한 질문을 하느냐는 듯 나를 쳐다봤다. 그녀는 지방에서 올라와 대학 때부터 자취를 해오다 보니 혼자 먹고 혼자 물건을 사고 어떤 일이든 혼자 결정하는 것이 익숙하다고 말했다. 오히려 자기 문제인데 당연히 자기가 결정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다들 바쁜데 괜히 자기 일로 주위 사람들을 걱정하게 만들고 싶지 않다면서 말이다. 나는 그녀에게 다시 물었다. 친구들이 당신에게 도와달라고 하면 싫은가요? 아니요. 제가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도와주고 싶죠. 친구니까. 그런데 왜 당신은 그러지 못하나요? 현대사회에서 가족은 일찌감치 각자 돈 버느라 뿔뿔이 흩어진 지 오래고 회사는 우리를 보호하기는커녕 능력이 없으면 알아서 나가라고 눈치를 준다. 그래서 개인은 제각기 알아서 살 길을 모색해야만 한다. 절망적인 각자 도생의 시대가 된 것이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것을 극도로 혐오한다. 예전엔 여주인공이 위기에 처하면 남자 주인공이 짠 하고 나타나서 구해주었고 그때마다 관객들은 환호했다. 그런데 요즘은 여자 주인공이 괜히 나서서 사고를 치고 뒷감당을 남자 주인공에게 미루면 민폐 여주라고 욕을 한다. 남자 주인공에게 의존하는 여자 주인공을 싫어하는 것이다. 대신 사람들은 매사에 씩씩하고 독립적이며 주체적으로 위기를 타개해가는 캐릭터에 열광한다. 이러한 선호에는 의존을 상당히 나쁘게 보는 시선이 깔려 있다. 사람들은 왜 의존을 나쁘다고 생각할까? 왜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사람을 건강하고 바람직한 모델이라고 생각하는 걸까? 남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은 자기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패했음을 뜻한다. 즉 도움을 구하기에 앞서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수치스러운 것이다. 도움을 구할 때 사람들이 자존심이 상한다 라고 말하는 데는 이런 의미가 숨어 있다. 그리고 그들은 괜히 약점을 드러냈다가 나중에 상대에게 휘둘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도움을 줄지언정 도움을 받고 싶지는 않다고 말한다. 그러나 리더들을 생각해보라. 그들은 모든 일을 자기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뿐더러 그것을 부끄러워하진 않는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이 못하는 부분을 빨리 처리해줄 뛰어난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리더가 모든 걸 자기가 하겠다고 나서면 오히려 일을 그르치기 십상이다. 모든 일을 잘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인간은 생존을 위해 서로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의 의존성은 불가피하다. 즉, 의존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의존성이 심하거나 의존하기를 두려워하는 것이 문제일 뿐이다. 의존에 대한 두려움이 심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누군가에게 의존하게 되면 상대방이 하라는 대로 해야만 하고 결국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에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을 못 견딘다. 그들은 대부분 자존감이 낮다. 자존감은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나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확신에서 나오는 감정이다. 즉, 어떤 상황에서도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이고 내가 이 상황을 꾸려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힘들 때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의존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독립적이고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기대지 않고 모든 일을 혼자 해내는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한 부분을 타인에게 기꺼이 내보일 수 있는 사람이고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약점을 내보이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도와달라는 말을 하지 못한다. 오히려 그들은 도와줄까? 라는 말에 발끈하며 제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면서 타인의 도움을 일체 거절하고는 혼자 문제를 풀려고 애쓴다. 그러나 이때 독립과 고립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독립은 다른 사람들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관계를 모두 끊는 것은 독립이 아니라 고립일 뿐이다. 독립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홀로 있는 것이다. 물론 자기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모든 문제를 혼자 풀려고 하는 것은 미련한 짓이다. 그야말로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다. 애썼는데도 뭔가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땐 빨리 주위에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문제 해결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고 미처 보지 못해 저지를 수 있는 실수들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그럼으로써 내가 진정 원하는 성공과 발전에 한 발 가까워질 수도 있는 것이다. 고민이 있어 멘토를 찾아간다고 해보자. 멘토라고 불리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에게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뜻이기에 그들은 기꺼이 도움을 주곤 한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도 그 분야의 선배들을 많이 만나보는 게 중요하다. 실패했든 성공했든 유경험자들의 말을 들으면서 정보를 취합해 결론을 내리면 훨씬 똑똑한 선택을 할 수 있다. 멘토를 직접 찾아가는 게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관련 책들을 읽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몇 시간 만에 습득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사람들은 때때로 혼자라고 느끼지만 실은 혼자가 아니다. 조금만 시선을 돌리면 당신의 손을 잡아줄 사람들이 분명 있다. 물론 늘 혼자 문제를 해결하다가 도와달라는 말을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럴 땐 누군가 당신에게 도와달라고 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떠올려 보라. 아마도 당신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서 뿌듯하다고 느꼈을 것이다. 그리고 도움이라고 하면 거창한 것을 떠올리기 쉽지만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시선, 말 없는 포옹처럼 소박한 것일 확률이 높다. 그리고 그 소박함을 주고받으며 기대어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러니 더 이상 독립과 고립을 혼동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누군가의 어깨에 기대어 잠시 쉬고 나면 당신은 충분히 힘을 낼 수 있을 테고, 나중에 누군가 어깨를 빌려달라고 하면 흔쾌히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될 일이다. 네, 긴 시간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책 들고 찾아오겠습니다.